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를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누구? 김인만 소장님이 바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뭐 새해는 행사하기로 했어요. 그건 아닌데. 누구 소리 질러 안 한 게 다행이네요. 소리 질러, 네. 아니요, 근데 김인만 소장님 나오시면 소리 질러 할 만하죠. 맞아요. 이 정도 되면 사실 새해 첫 게스트로 김인만 소장님만한 분이 안 계시다. 영광입니다. 아,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새해 경제 전망만큼 지금 궁금한 게 없거든요. 특히나 집. 그렇죠. 집. 주식하고 가상화폐는 이미 좀 접은 지가 좀 맞아요. 돼가지고 우리가 그건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2022년은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빙하기, 뭐 침체기, 하락기 맞아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소장님 보시기에 2022년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요? 네. 2022년은 저는 급속 냉동? 급속 냉동 참치인가요? 아니 뭐 신선하게. 빙하기도 좋은데 이렇게 네. 빨리 얼어붙어도 되나? 속도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저는 네. 이런 속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외환 위기 때도 이러지 않았고요. 아. 2012년도 침체기도 그랬고 네. IMF는 너무 옛날 얘기니까. 네. 아니 국가적인 뭐 그런 국가 부도 위기도 아닌데 이렇게 빨리 침체가 돼도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네. 이게 좀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또 이게 위기가 느껴지기도 하는데 올해는 정말 날도 춥고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꽁꽁 얼어붙은 급속냉동이면 원래 좀 신선하게 보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펄떡펄떡하는 그쵸. 참치요, 그죠? 네, 예. 다시 해동시키면 그대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네. 올해에 대한 이야기 좀 인사이트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1월 2일 이제 2024년이 됐으니까 네. 올해의 계획들을 좀 세우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올해 우리 실소유자분들이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김만 소장님과 함께 한번 시장의 현황 그리고 방향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얇아서 그런 건지 오를 때는 막 너무 뜨겁게 갑자기 오르고 식을 때는 지금 소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네. 너무 네네. 갑자기 식고 그러니까 거래가 좀 되면 네. 이렇게 하나보다. 근데 거래조차 없으니까 예측이 잘 안 되고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오를 때도 문제였어요. 오를 때도 사실 거래량이 아주 많지는 않았거든요. 2020년, 2021년 또 그랬군요. 옛날에 비하면 거래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 거래가 되면 한 단지에 한 개 거래가 되면 3천만 원, 5천만 원씩 올랐으니까 맞아요. 오를 때도 빨리 올랐는데 내릴 때는 작년에 거래량이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월 1,000건이 안 됐거든요. 6개월 정도 이상 월 1,000건이 안 서울이요? 되면 그렇죠. 900만 월 이상. 1,000건이면 25개 구에 서울 아파트가 180만 호가 넘는데 네. 한 달에 1,000건이 거래가 안 되면 600건 막 이렇게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올스톱 거래가 올스톱인 상황인데 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거래가 안 되니까 좀 덜 떨어졌나 싶을 정도로 외곽 지역들은 더 많이 떨어졌고요. 네. 지방도 거래가 안 되고 떨어지고. 가격을 안 잡히니까 그렇죠. 그렇죠. 주인들도 뭐 안 팔면 그 그만이니까 가격에는 안 팔겠다. 네. 버텼는데 네. 이게 추석 넘어가고요. 10월 달부터 또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전세 가격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매매 가격만 떨어지면 집주인들 마음은 그렇잖아요. 버텨보지 뭐. 뭐 세금 부담도 좀 줄어든다라고 하고 나 버텨볼래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뭐냐면 전세가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전세가 빠르게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계약갱신 청구권 2+2 때문에 네. 좀 과도하게 오버슈팅된 부분이 있고요. 네. 과거 사례를 보면 2009년도 이전에는 전세 대출이 없었습니다. 네. 전세 대출이 2009년도 이후에 생겼는데 그동안 저금리였잖아요. 예. 쉽게 그냥 받을 수 전세 있었어요. 대출을 공짜처럼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네. 전세 대출을 쉽게 당기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아,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매매 가격을 밀어 올렸죠. 그런데 2022년 작년에 드디어 유동성 파티가 끝났잖아요.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유례 없었던 전세가 금리가 높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2009년도 이전에는 아예 대출이 없었으니까 상관이 그쵸. 없었고 영향이 없었고 아예 영향이 없었고 그 후에도 대출은 받았는데 금리가 낮으니까 못 느끼고 살았는데 작년에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다 보니까 전세 대출에 문제가 생긴 거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서민들 삶이 빠듯한데 갑자기 없던 생각지도 않았던 대출 금리가 2배, 3배씩 오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월세로 전환하게 되고요. 월세로 전환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또 매매 가격도 떨어지게 되고요. 이게 도미노처럼 또 매매 가격이 떨어지니까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연속이 되면서 지금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매매 가격 떨어지는 것보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게 더 고통스럽다. 왜? 집은 안 팔아도 되는데
전세금을 해줘야죠.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기가 돼서 돌려달라는데 돌려줄 돈이 없는 거죠. 몇 천만 원이 아니라 지금 몇 억 단위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 그러네요. 아파트 전세가 저희 집 근처도 한 7, 80%는 되거든요. 네네. 월 매매가에. 네. 그럼 뭐 20억짜리 아파트의 경우에는 7, 80%면 전세가 13, 14억인데 4억 정도 떨어지면 그게 4억, 6억씩 떨어지면 아무리 뭐 서울에 집이 한 채 있는 분이라도 4억, 6억을 현금 가지고 있다가 세입자한테 갑자기 줄 돌려줄 수 수가 있는 분이 없잖아요.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전세 사기가 돼버리는 거고요. 세입자 입장에서도 돈은 받아야 되는데 집주인 그렇죠. 사정은 알아요. 네. 알긴 이분이 알지만.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이게 기다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전세금이 갑자기 오르지 않기 때문에 네. 양쪽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빌라의 경우에는 전세가 3억, 5억이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떨어진다고 하면 그건 집주인이 어느 정도 감내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네네. 비싼 아파트의 경우 특히나 갭 투자한 아파트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게 집주인한테는 굉장히 큰 리스크군요. 리스크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비가 아예 안 된 거네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냥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만 전세 가격이 떨어졌고요. 그 외에는 전세는 네. 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아, 그러다 그런 보니까 적이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아, 그러니까 몰랐지. 전세 가격 하락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도 생각을 못했죠. 아, 금리가 올라가면 매매 가격은 영향을 받을 거다. 우리가 전세 시장으로 불똥이 튈지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잡하네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저는 매매 시장이 더 힘들지 않을까. 전세가 떨어지게 되면 전세는 버팀목 역할을 해주거든요. 네. 10억짜리 아파트에 7억이 전세면 떨어져도 뭐 8억, 9억 정도에서 멈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전세가 이렇게 떨어지면 10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5억, 4억으로 떨어지면 8억에서 멈출 매매 가격이 6억까지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보다 하락 속도가 더 빠르다. 그래서 제가 급속 냉동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사실 지금 전세 사는 분들이나 혹은 뭐 전월세 이런 거 예. 사시는 분들의 생각은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아니 작년에 재작년에 잘 나갈 때 재작년에 3억 4억씩 오를 때는 좋았잖아. 그럼 3억 4억씩 떨어지는데 왜 그때 내 돈을 왜 안 돌려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집주인이 이제 3억 할 때 해서 돈을 더 받았으면은 뭐 그 돈을 예금을 하든 어떻게 투자를 하든 했을 텐데 문제는 그 사이에 샀던 분들 그쵸. 그 올랐던 전세 가격이 집에 녹아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사실 네. 집주인이 명의 소유권은 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알고 보면 은행 집이고 맞죠. 전세 네. 집이잖아요. 네. 은행과 전세가 80%? 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집주인이 그 돈을 보관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네. 설사 보관하더라도 그 돈을 또 다른 데 또 재투자를 했잖아요. 또 묶여버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돌려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당연한 그렇죠. 거죠. 네. 현실적으로는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금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너무 급속하게 맞습니다. 너무 급속하게 떨어지기 좀 때문에 서서히 문제가 되는 이게 거잖아요.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속도가 그쵸. 너무 빠르다 보니까 미처 준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네요. 정부에서 규제 풀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네 번째 규제 지역 해제가 발표될 예정인데 네. 사실 지방은 거의 다 풀어줬죠. 다 풀어졌죠. 근데 어디 수도권 남았나요? 경기도 네 곳하고 서울이 남았는데요. 경기도 네 곳 같은 경우는 과천시, 성남시 같은 경우 두 곳, 분당하고 수정구가 남았고요. 광명시, 하남시 네. 또 네 곳 남았고 서울 25개 구는 하나도 안 풀어줬으니까 1월 달에 풀어준다라고 하잖아요. 어디가 풀릴지가 지금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네, 그런데 분당은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일단 경기도 네 곳이 유력하긴 한데 그렇겠죠. 나머지 지역은 다 풀릴 거예요. 네. 하락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다 풀리는데 경기도에서는 분당이 이제 과연 분당이 풀릴 것이냐 일기 신도시 재건축 이슈도 있기 때문에 네. 분당이 풀릴 것이냐를 좀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네. 분당이 풀린다면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풀어주는구나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 뭐 그 천당 밑에 분당인데 요즘 천당 위에 분당이라면서요. 분당 위에 판교고. 그런 얘기가 나올. 만약에 분당을 풀어주게 되면 서울도 일부는 풀어줄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나요? 시그널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풀어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고요. 서울도 풀어줄 겁니다. 풀어주는데 다 지금 풀어주진 아니고? 않지. 서울도 일부 지역들, 노도광 지역들은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하락폭이 굉장히 크다면서요? 굉장히 크죠. 30% 이상 고점 대비 3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노도광은 풀어줘야 되고요. 절대 안 풀어주는 지역이 있죠. 강남. 이번은 그렇죠. 지금은 풀어주는데도 순서가 있잖아요. 네. 규제를 할 때도 중심부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가고요. 풀어줄 때도 이제 외곽부터 이렇게 들어오는데 강남 절대 안 풀어주고요. 제일 마지막에 풀립니다. 강남 네. 제일 마지막에 풀리고 마용성
마영성 또 통계를 보면 생각보다 다른 지역들보다는 많이 많이 안 떨어지지 떨어졌어요. 않았어요. 그래서 네. 인기 지역들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고 노도강은 풀릴 것이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국토부가 어떤 생각을 가질지는 모르겠는데 서울 또 일부 지역들은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지금이 아니어도 올해 안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이번 1월 달에 저는 노도강 정도는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는 풀어줘야 되고요. 만약에 안 풀어줬다라고 하면 오히려 반대 현상이 생깁니다. 노도강 풀어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풀어줘? 네. 국토부가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하는 거야. 네. 시장에서는 실망을 하게 되면서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국토부 입장에서는 지금 노도강 정도는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언젠가 풀어주게 될 걸 알더라도 그게 또 그렇죠. 시세에 다 반영이 되는군요. 이래도 네. 안 풀어줘 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집값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하락하게 된 이유는 결국엔 금리 인상 때문이었던 맞습니다. 거고 금리가 유례 없이 이렇게 인상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추기 시작하는 게 언제쯤일 거냐? 이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건 이제 3월이나 5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럼 그 시기가 되면 이제 멈추면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으로 이제 끝났나 보다. 이제 회복되나 보다 하면서 좀 이렇게 꿈틀하면서 좀 회복 기조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집값 하락에 대한 원인을 먼저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금리 인상 맞습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집값이 이제 트리거가 된 건 맞는데 금리 인상만 가지고 집값이 떨어졌냐 그러면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네.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금리 더 높았잖아요. 네. 대출 금리가 뭐 7%씩 해도 막 사고 싶어서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이 된 거죠. 2013년부터 회복을 했고요. 15년부터 2021년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2배에서 3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꺾일 때가 됐는데 금리 인상이 트리거가 되니까 집값이 꺾인 거예요. 그래서 네. 금리 인상이 멈춘다고 해서 뭐 바로 야, 집 바로 사자 이렇게 되진 않고요. 사람 마음 똑같습니다. 투자자 마음도 똑같고요. 실수요자 마음도 똑같은데 네. 오르는 집 사고 싶습니다. 네, 그럼요. 아무리 실수요자라도 내리는 집을 왜 사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중요한 거는 일단 금리 인상은 멈춰야 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한 5월에서 6월 정도 되면 멈출 것 같은데 멈추면 무조건 사느냐? 그건 아니고요. 분명히 대기 수요들이 존재하거든요. 네. 대기 수요들은 언제 들어가냐면 네. 첫 번째 고점 대비 얼마나 떨어졌을까? 그렇죠. 떨어진 집을 사고 싶지 안 떨어진 집은 여전히 비싸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 1차 지지선이 고점 대비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0% 정도 떨어지면 나 살래.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금리 일단 멈춰야 되고요. 전제 네. 조건이. 두 번째 규제 지역에서는 풀려야겠다. 어. 규제 지역이라고 하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도 있고요. 송파구가 잠실 같은 경우는 토지 거래 허가로도 묶여 있거든요. 그거 정도는 풀려주고 고점 대비 30% 떨어지고 금리가 멈추면 나 집 살래. 라는 분들이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올해 안에 올까요? 그런 시기가? 올 수가 있죠. 금리 인상 멈출 것 같고요. 네. 지금 또 잠실 쪽은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졌습니다. 엘스 아, 리센치 이런 네. 아파트들 조건이 됐고요. 서울에서 이제 규제 지역만 풀어주면 돼요. 근데 규제 지역이 1월 달에는 안 풀어줄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5월 달까지는 아마 강남구 서초구는 안 풀어줘도 송파구는 저는 풀어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는 당연히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전제 조건이 된다면 실수요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물론 일부 투자 수요들도 유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반등이 가능한데 여기서 말하는 반등은 저는 대세 상승은 아니고요. 네. 아, 그건 아니에요. 전고점을 뚫어버릴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 제가 똑같다고 했잖아요. 아니 반등을 하는 건 좋은데 10억짜리 아파트가 7억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규제가 풀리고요. 금리가 멈췄어요. 사고 싶은데 7억짜리가 8억, 9억, 10억까지 다시 가면 나 안 살래. 아마 9억까지 가도 안 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일시적인 반등을 하다가 또 멈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같이. 반등은 가능한데 대세 상승, 전고점을 뚫는 대세 상승은 힘들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한 2, 3년 동안은 계속 이렇게 옆으로 기는 그런 흐름이 그럴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은 있습니다. 거죠. 올랐다 소폭 내렸다. 반등했다가 또 또 내렸다. 조정되다가 반등하다가 조정되다가 하는 상황이 왜 그러냐면 자 금리 인상이 멈췄잖아요. 네. 주식 시장하고 부동산은 좀 달라요. 주식은 선행지표잖아요. 네. 야 금리가 멈췄대. 앞으로 인하될 거야라는 기대감 때문에 투자를 하는데 네. 자 부동산은 내가 대출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대출이자를 내는데 금리가 멈췄다고 해서 대출이자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지금보다 한 2차례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른 다음에 멈추는데 멈춘다고 해서 대출 이자가 줄어드냐고요. 이게 시장에서 원하는 대출 기준금리 수준이 한 2%대 또는 그 이하인데 언제 2%까지 떨어지냐는 거죠. 4% 갔다가 2% 떨어지려면은요. 1년에 0.25 베이비 스텝 4번을 해도 1%포인트 떨어지거든요. 네. 5년은 시장이 원하는 수준까지 가려면 저는 2, 3년은 걸릴 것이다. 그러면 2023년은
멈추고 일단 지켜보거든요. 미국이나 한국은행도 마찬가지. FRB도 지켜보잖아요. 바로 안 떨어뜨리잖아요. 네. 2023년은 동결이고요. 2024년부터 설사 인하로 돌아서더라도 2, 3년은 걸릴 것이다. 네. 그렇다면 그 사이에 뭐 엄청난 뭐 반등, 대세 상승은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미래를 예측해 보면 2, 3년 정도 침체기 혹은 지금과 소폭 조정기가 온다고 하면 이 정부 끝나거든요. 그렇죠. 맞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토부 입장을 보면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고 네.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주목하는 건 양도세를 지금 2년 안에 집을 팔면 엄청 많이 매기잖아요. 60%, 70%. 중과세가 됐었죠. 근데 그거 풀어주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그러면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들을 만약에 집을 사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면밀하게 지금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규제가 중요하죠. 네. 중요한데 규제가 정책이 시장을 모두 컨트롤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논리라면 이전 정부 시절에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 26번 규제 대책이 나왔는데 네.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잖아요. 네. 오히려 더 올랐잖아요. 네. 내려갈 때도 규제를 풀어줌에도 불구하고 집값 하락을 약간 멈추는 속도 조절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네.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는 저는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걸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활용은 해야 되는데 전제 네. 조건은 되죠. 같은 값이면 규제가 그렇죠. 풀려야죠. 예. 근데 아까 앞서서 제가 말하는 전제 조건 고점 대비 30% 이상은 떨어져야 되고 규제 지역들이 풀리고 금리가 멈추거나 인하로 돌았으면 규제가 풀리는 게 도움이 되는데 규제가 그냥 풀린다고 해서 아직 여건이 조성이 안 됐는데 아, 집값이 비싼데 그렇죠. 뭐 규제가 그런 거잖아요. 너 집 사면 투기잖아. 막 두들겨 팼어요. 세금 내든지. 그렇죠. 막 때렸는데 너 안 때릴 테니까 집 사라고 하는데 안 때리는 거는 고마운데 나는 오르는 집을 사고 싶어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규제 해제는 나중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형성이 될 때는 도움이 되는데 지금 당장은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양도세 너 집 사면 많이 오르면은 너 우리가 세금 많이 안 거둘게라고 하는데 안 오를 것 같은데? 그렇죠. 안 오를 것 같은데 뭘 세금을 걱정해? 올라야 세금을 내죠. 나도 그렇죠. 내고 싶어. 그런 뭐 이렇게 마음이고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 취득세도 많이 낮춰졌거든요. 취득세도 낮춰졌어요. 집 살 때 좀 부담 없게 해준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안 오를 것 같은데 굳이 취득세를 내고 집을 사야 돼? 난 안 사고 싶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규제 완화는 당장 뭐 어떤 그 혜택이 큰 있기에는 도움은 안 된다는 효과가 거죠, 있기에는 시장에.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나중에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당연히. 저는 약간 다른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면서 전혀 다른 사건이 좀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체르노빌에서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났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반응이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데 그때 실제 반응이 느리게 움직여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제어봉 같은 것들을 빠르게 팍 변화시켜 놓으니까 어느 순간 느린 반응이 확 뛰어오르면서 폭발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의 어떤 반응 속도가 생각보다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선행지표가 아니니까. 네네. 네. 그런 상황에서 규제를 너무 풀어줬다가 나중에 올라가기 시작할 때 팍 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착륙을 하는 것처럼 다시 뭐 말하자면 이륙을 하더라도 좀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모두가 이제 살 때가 됐어라고 모두가 생각하는 시점이 됐어요. 근데 그때 심지어 규제까지 다 풀려 있어? 그럼 또 과거처럼 또 우리가 네.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 어떡하나 걱정도 돼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게 정답이에요. 네. 과거에도 그랬고요. 똑같이 지금도 계속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예. 규제를 풀어줬는데 제가 앞서서 정책이 시장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풀어줘도 안 사요. 네. 더 풀어줄 네. 겁니다. 앞으로 더 풀어줘요. 뭐 양도세도 더 풀어줄 그렇죠. 거고요. 최악의 경우는 뭐 5년간 양도세 면제, 뭐 특례 이런 것도 나옵니다. 네. 그래도 잘 안 살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사람 심리가 똑같거든요. 진짜 신기하게 한 사람이 사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사고 당연하죠. 싶어요. 나도 사고 싶은 마음이 들면 딴 사람도 사고 싶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려요. 네. 그때는 정부가 빠르게 또 대처를 못 합니다. 그쵸. 정부는 항상 통계를 보고 대책을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도 통과해야 되고. 국회도 통과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또 나중에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부가 규제를 또 안 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맞습니다. 없는. 네. 네. 사실은 지금 풀어줘도 큰 효과 없는 거 알 거예요. 알지만 집값 그럼에도- 오를 때도 야 우리가 규제해도 집값 오를 텐데 하면서 규제를 했거든요. 네. 지금 또 이거 풀어줘도 이거 안 될 것 같아라고 하면서 풀어줄 수밖에 없죠. 그거 안 풀면 니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국토부가 할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그게 부작용이 또 생깁니다. 네. 공급하고 네. 맞물리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40년, 50년 동안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 네. 저는 안타까운 게 사실은 정부의 정책이 시장을 좀 리딩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무조건 풀어줘야 되고요. 집값이 뭐 오르면 무조건 규제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정책이 뭐냐, 안 필요한 정책이 뭐냐를 좀 판단을 해서
그래도 유지해야 되는 정책들은 저는 좀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 대출 규제 같고요. 같은 경우는. 그렇죠. 대출 네. 규제도 그렇고 다주택자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급하니까 막 풀거든요. 네. 다주택자 규제도 원칙이 필요한데 원칙이 뭐냐면 장기 10년 이상 임대 사업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혜택을 줘도 되죠. 왜? 의무 보유 기간 동안 전세금 5% 이내로 연 5% 이내로 거의 안 어쨌든 내리잖아요. 전세 세입자들이 어떤 그것 때문에 혜택을 숨통을 보잖아요. 트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뭐랄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임대인한테는 혜택을 주는 게 맞는데 지금 집값 떨어진다고 등록 임대 사업자 등록 안 하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좀 옳지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해도 집값 하락을 멈추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원칙에 좀 충실해야 되겠다. 맞는 말씀이네요. 기존에 그러면 나는 법대로 그렇게 하면서 정말 상생하는 길을 택한 분들을 어찌 보면 막말로 좀 바보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는 네. 거죠. 그리고 이게 과거 정부도 계속 반복해 왔거든요. 어느 순간은 저는 좀 끊어줘야 되겠다. 근데 그러니까 역시나 그게 사람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전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어차피 상황이 되면 또 해줄 텐데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할 수도 그럼 나중에 있고요. 또 했다가 야, 집값 오르면 또 풀어줄 규제할 텐데. 거잖아. 네네, 뭐 그렇죠. 이렇게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좀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될 정책, 필요 없는 정책을 구분해서 좀 일관성 있게 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장에 영향을 많이 안 준다면 네.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리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까지 무너뜨릴 필요는 없었다는 말씀이셨는데 네, 네. 올해 이제 부동산 세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 같아요, 소장님. 네.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요?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 마음이 급하죠. 국토부가 집값이 떨어지니까요. 사실 집값 떨어지게 되면 부작용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세수도 감소하죠. 소비 그렇죠. 감소하니까 내수 네. 경제도 안 좋아지죠. 건설 경기 안 좋아지죠. 뭐 이사도 안 하게 되니까 뭐 가전업체들, 가구업체들까지도 안 되죠. 예. 굉장히 부작용이 크니까 풀어줄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이제 취득세를 많이 풀어줬습니다. 취득세. 취득세 중과세가 있었거든요. 네.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을 풀어도 취득세는 안 풀려요. 구조적으로. 취득세 중과세는 안 풀리는데 네. 1주택이 있는 분이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하나 더 사게 되면 기존에는 8% 네. 중과세.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을 사면 8천만 원을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아이고. 그거를 1에서 3% 기본세율로 해준다는 거고요. 많이 깎아주네요. 그렇죠. 2주택 있는 분이 하나 더 삽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네. 12%. 오. 엄청 1억 2천만 원. 10억짜리 네. 집을 사면 1억 2천만 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이거를 반으로 줄여줍니다. 6%만 내라. 어. 몇천만 원씩 이득이 그래서 절반 이상 많은 혜택을 주니까 집 사라는 건데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가 됐죠. 2023년 5월 네. 9일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를 해줬는데 1년 더 연장해 줬습니다. 2024년 내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세 안 할게. 그러니까 빨리 팔어 뭐 거예요? 아니면 뭐 아니 마음 놓고 살아. 우리 중과세 안 할 테니까 팔 사람 팔고 걱정하지 마라. 왜 내년 되면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예. 하는데 올해 개편을 한다라고 합니다. 개편해서 근본적으로 아예 손질을 하겠다, 없애버리겠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분위기라면 당연히 없어져야겠죠. 그래서 양도세 걱정하지 말고 취득세 걱정하지 말고 종합부동산세도 낮춰줄게. 가지고 가는 것도 너희도 부담 없게 해줄 테니까 제발 집 좀 사라라는 신호를 주고 있고요. 네. 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는데 저는 요거 하나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과세라고. 네. 2월 과세 양도소득세 2월 과세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 특수관계끼리요. 예를 들어서 부부끼리 증여를 합니다. 네. 증여를 하면 부부끼리 6억까지 공제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1억에 샀는 아파트가 10억이 됐어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네. 그러면 팔면은 9억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증여를 합니다. 부인한테. 그럼 6억까지는 공제가 되거든요. 네. 그럼 취득가액이 6억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팔면 그럼 4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내면 되잖아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득을 보죠. 오. 절세를 볼 수 있으니까 이걸 2월 과세라고 하는데 야, 니들 절세 볼 수 있으니까 5년 동안은 팔지 마. 특수관계끼리 증여를 하면 5년 동안은 팔지 마라는 규제를 줬는데 이걸 네. 10년으로 더 연장을 합니다. 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증여하신 분들은 10년 동안 못 팔아요. 10년 전에 팔 때는 조심을 해야죠. 어. 왜냐하면 그게 적발이 돼서 절세를 했다는 게 이제 나오면 원상 회복시켜 버립니다. 처음 샀던 가격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없어지니까 네. 증여하면은 이제 10년 동안은 안 팔아야겠다. 그래야 라는 되겠다. 마음 먹고. 진짜 증여하실 분들만 증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세를 2월 하는데 그 네네. 10년으로 늘어났다. 5년에서 네. 1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혹시 5년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꼭 알아야겠네요. 네. 이거는. 그 정도 되면 이제 전문가들과 상담하시고 아 그럼요. 하시는 게 세금은 특히 중요한 게요. 어설픈 게 아는 게 가장 중요한.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위험해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면 아예 모르면은 몰라가지고 또 의뢰를 못 하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요. 아 뭔가 있었지. 네.
뭔가 있었으니까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고 네. 해서 세무 전문가,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라는 거지. 네.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나 공부 좀 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래라고 하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5년이야. 이제 당신 우리 6년 지났잖아. 이제 하자. 이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네. 모르는 여러 가지 뭐 세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전문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둔촌주공 같은 경우 흥행 성적표가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새 청약시장 괜찮을까? 지난번에 소장님 모셨을 때 청약은 그래도 아직까지 매력이 있는 상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새해는 어떨까요? 매력이 있었는데요. 네. 네. 뭐야 떨어졌어요 매력이? 매력이 같이 동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매력이 하락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똑같은 마음이에요. 실수요자, 청약은 실수요자들만, 무주택자들이 시장이거든요. 네. 무주택자들조차도 이제 심리가 얼어붙어가지고 나 집은 필요하긴 한데 굳이 지금 사야 될까? 청약인데도요? 청약인데도 3년 후가 불안한 거죠.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거든요. 네. 당연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가 떨어지면 나의 별로 안 경쟁력은 유리한데? 네. 그렇죠. 그래서 둔촌주공도 사실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둔촌주공 입지도 좋고요, 뭐 역세권에 학교도 다 있고 분양가도 저는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잠실 집값이 떨어지네. 둔촌주공 가격 메리트가 별로네라는 인식이 커지기 때문에 이 돈이면 잠실 가지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아까 둔촌주공에 이것도 괜찮았는데 요 정도면 잠실도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 것 지금 같은데 굳이 잠실도 여기? 떨어지니까 뭐 굳이 이런 심리가 작동이 되니까 둔촌이 굉장히 좋은 아파트였잖아요. 그러면 다른 단지들은 둔촌보다 경쟁력이 약한 단지들은 믿었던 큰형이 지금 큰형이 생각보다 별로거든요. 네. 성적이 잘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아니 저 형은 공부 엄청 잘해가지고 나는 전교 1등 할 줄 알았는데 믿었던 형이 지금 수능 점수가 너무 안 나온 거예요. 네.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시험을 안 쳐야 되나? 아예 그냥 하지 말까? 라는 심리가 지금 작동이 되기 때문에 네. 막 연기하는 단지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아이고. 사업 부지를 샀던 시행사들은 하지 말고 그냥 땅 팔아버릴까? 네. 라는 그 생각도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약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표가 그렇군요. 이렇게 중요하네요. 네네. 근데 이런 그러니까. 부분을 딱 듣다 보면 심리학 같아요. 그래서 집단 맞습니다. 심리,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소장님께서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입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과 동시에 하지만 아주 냉정하게 논리적으로 보면 나는 이렇다라는 말씀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님 보실 때는 그래도 아직 매력 있는 거는 맞다라는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옥석을 좀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옥석. 자, 미분양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네. 원인이 뭐냐? 부동산 시장 때문이냐? 부동산은 이게 생물하고 똑같잖아요. 뭐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우리 과거도 무조건 오르지 않았잖아요. 장기적으로 올랐지만 내릴 때는 내리거든요. 네. 그렇다면 시장 흐름 때문에 미분양이 나거나 경쟁률이 낮아졌다 그러면 그 아파트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아파트 자체의 경쟁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허, 현재 같이 입지가 좋으냐, 역세권이냐, 교육 환경이 좋으냐, 편의시설이 좋으냐, 대단지냐, 브랜드 아파트냐, 가격 경쟁력까지 있느냐 다 좋은데 타이밍이 안 좋아. 부동산 시장 전체가 안 좋아. 네네. 그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단지들은 저는 나중에 뭐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 환경이 좋아졌을 때는 반드시 가치를 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미분양도 아쉬워져요. 마찬가지죠. 그때 살 걸 하고. 그렇죠.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했는데 원인을 따져봤는데 시장이 문제야. 네. 이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야. 이 아파트 경쟁력은 충분해라고 한다면 그 미분양이 혜택이 있을 때는 저는 적극 도전해봐도 그렇죠. 좋겠죠. 네. 소신껏. 우리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 주공 2단지 네. 그것도 미분양 났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꼭 무슨 전설이다. 그러니까요.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 했었거든요. 네. 2008년도에. 말도 안 돼. 예. 저도 욕했죠. 아니 강남에 평당 3천만 원이 누구지 짜리. 뭐 개 이름이야? 네. 막 그렇게 욕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아파트가 미친 게 아니라 제가 미쳤더라고요.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가치를 정확히 봤어야 되는데 단순히 시장 흐름만 보고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 가치를 무시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 가치를 좀 봐라. 그 두려움이 있네. 이런 전문가분들조차도 머리로는 알겠지만 그렇죠. 그 몇 수십억을 이렇게 딱 쓰기가 딱 쉽지 않은 부분도 그때 또 있는 평당 거죠. 3천만 원이 비쌌어요. 비쌌죠. 그때는 예. 또 그쵸. 그때는 2008년이니까 그랬네. 지금 3천만 원하고 다르니까. 맞습니다. 예. 전월세가 지금 이제 그 빌라왕 때문에 난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20대 여성인가요? 뭐 집이 뭐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제 막 문제가 되는 경우 많아서 요즘에 전세 사시는 분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춘추 전국 시대예요. 빌라왕, 건축왕, 뭐 빌라 여왕도 왕이 너무 있더라고요. 많아요? 네. 왕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기치는 왕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요. 사실 원래 많았어요. 원래 그래요? 많이 있었고요. 이제 드러난 최근에 더 건가요? 많아졌는데 드러난 게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집값도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수면 위로 나오는 거죠. 아. 전세 사기의 뭐 기본 메커니즘이라고 한다면 전세 가격을 높게 받아요.
적정 시세보다. 네. 그러면 뭐 분양가나 매매 가격이 분양가가 이제 빌라 3억이라고 한다면 뭐 어떤 투자자나 어떤 바지 사장이나 뭐 전세를 2억에 맞추면 1억이라는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럼 전세를 3억 1천에 맞추게 되면 1천만 원에 대한 이득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게다가 건축업자들한테 커미션을 받죠. 맞죠? 그러면 이게 삼각관계예요. 건축업자가 있고요. 바지 사장이 있고요. 네. 브로커, 부동산 네. 있어요. 그래서 세 명이 짜고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지 사장은 커미션을 먹고요. 전세금보다 높게 받으니까 당장은 돈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부동산은 당연히 뭐 커미션 100채, 받겠죠. 1000채씩 네. 하니까 또 돈을 받고 네. 건축업자들은 지어서 비싸게 파니까. 네. 비싸게 파니까 또 돈을 벌게 되고 네. 세 명이 돈을 버는 구조인데 그동안에 드러나지 않았던 건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올랐잖아요. 오르니까. 아, 그러니까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3억이 4억이 되고 네. 전세 3억 천이 3억 5천 가면 사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새로운 세입자한테 3억 5천을 받으면 또 4천만 원이 남네? 네. 땅 짓고 헤엄치기를 했는데 네.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기죠. 시세보다 높게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2030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당했는 게 잘 네. 모르잖아요. 네. 뭐 계약을 그렇죠. 해봤어야 알지. 그래서 부동산에 가면 한편이야. 맞아. 부동산이 아. 좀 냉정하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아니, 뭐, 지금. 아니 짰는데 뭐. 그 짰죠. 같은 편이죠.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 부동산, 일부만, 양심을 네. 버린 부동산. 전세 가격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그래. 아, 지금 안 하면 없어? 없어. 대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빌라는 다 대출이 있어. 그거 없이 어떻게 지금 안 생각- 하면 안 돼. 야, 걱정되면 나 이사비 지원해 줄게. 네. 보증보험 가입해 줄게. 라고 하는데 그게 다 안 지켜진 거죠. 아휴, 그러니까 그래서 특별히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일은 앞으로도 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2023년에는 좋은 소식들을 그래도 앞으로 계속 전달해 드릴 수 네.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는 경제다 우리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